당진의 한 원룸 건물. 이곳에 사는 60대 건물주 부부가 약 3주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부부가 소유한 당진 지역 다가구 건물은 4채. 집주인이 숨지면서 약 90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물 현관에 한 세입자가 붙여놓은 안내문입니다. 건물주 부부가 사망해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뒀습니다. 취재 결과 부부 소유 건물은 전세 비중이 높았는데 한 가구당 보증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자금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8천만 원 받아서 1억이 들어왔어요. 주인이 지금 없는 상태고 답답합니다. 당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 청년은 처음으로 전셋집을 구했다 이런 일을 겪게 됐다고 토로합니다. 저는 사천에 들어왔고요. 작년 9월에 들어왔고 제 돈으로 이제 모아서 전세로 온 그런 상태입니다. 금전적인 이게 월세 자체가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결혼자금에 보태려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9월 7일 날 이제 결혼을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제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좀 답답한 상태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 주인들도 걱정이 앞서긴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줄여나가려 하는데 그 전에 건물이 처분되면 이마저도 어렵다는 겁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에 150만 원이 들어가서 20개월을 해야지 그게 타산이 맞기는 한데 20개월까지는 가지를 못하니까 좀 사업 자금으로 일단 최대한 어떻게든 돌려 막을 생각인 하는 겁니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에 들 수 없는 건물이었지만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더라도 뭐 건물이 많고 현금이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괜찮겠다 생각하고 들어오게 된 거죠. 앞이 깜깜하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부의 유가족은 취재진에게 건물 상속을 포기하거나 일부만 상속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려 세입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집주인 사망 소식을 듣고 일부 세입자들은 충남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러 나선 겁니다. 일단 사기를 당해서 억울하니까 이제 마땅히 지금 보상받을 것도 없고 하니까 정부에서 또 이런 대책이 있다고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러 이제 왔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놓은 특별법에 따른 겁니다. 결과는 그냥 어찌됐건 피해자로 결정이 되시면 똑같이 되실 것 같고 되게 수축은 그렇게 되긴 하거든요. 결과는 이제 심의를 통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피해자 결정 여부는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까다로운 조건 탓에 당장 구제받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사례는 전국 14,000여 건. 하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로 인정이 됐더라도 소득 기준이나 은행의 대출 기준 등 또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도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해서 여쭤보는데 다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막상 은행 갔는데 안 된다고 한다. 뭐 이런 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결정문을 가지고 가지고 갔는데도 은행에서 안 해준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환 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하면은. 때문에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피해만 확인되면 정부 지원과 별도로 임차인들에게 대출이자와 월세, 이사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충남도에는 자체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충남도에서는 개별적으로 따로 뭐 지원할 제도 이런 건 없나요? 네, 현재는 도 자체는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나요? 네, 현재 상태는 지금은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달. 세입자들은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2년 전 숨진 부부 소유 건물에 전세로 들어온 한 세입자.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건물 40여 가구의 임차 현황이 담긴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전체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으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돈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세입자에게 건넨 겁니다. 그런데 최근 단체 채팅방에서 내역서를 서로 확인한 세입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써놓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겁니다. 전세가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3천인데 여기는 보증금 300으로 돼 있어요. 예. 이 차이가 벌써 2,700이 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5집을 쭉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현재 6천인데 전세는 5천으로 돼 있고 이렇게 쭉 해서 5집이 차이가 나요, 지금.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어찌된 일인지 묻자 임대인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작성했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모르죠. 저도 알았으면은 그 임대인한테 문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으면 저희도 계약 안 썼죠. 세입자들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중개사가 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형사 책임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임대인이 사망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개사분이 일부러 이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임대인과 공모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사망을 하였으면 그 공모성이라든지 적극적인 기망행위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민사 책임의 경우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크게 보는 경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계약을 맺을지 말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일 경우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은 세입자분들도 중개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의 추세가 당연히 이제 중개사가 권리 의무란에 아예 공란으로 둔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하였고, 당연히 이제 잘못된 정보를 기입했을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점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의 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나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어떤 부분들 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가구 주택, 즉 빌라 전세 사기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세입자를 속여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앞선 선순위 세입자가 이미 다수 존재해서 빌라 가액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을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형은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이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새로 빌라를 매수한 사람은 능력도 재산도 전혀 없어서 결국 세입자들은 빌라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 또 수억 원까지도 가는 거래인 만큼 혹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사기 예방을 위해서 세입자들이 계약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흔히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주택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고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압류, 다른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한 개 주택에 한 가구만 거주하는 거라면 이 등기부만 살펴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다 파악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한 개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실제 몇 세대가 거주하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 등기부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 돼요. 이때는 임대인에게 임차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 요청하셔야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같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간단한 서류들이라 임대인이 주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기재하는
특약사항도 기재를 하잖아요. 특약사항으로 어떤 것들을 넣는 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이 고지한 사실과 이 실제 주택의 현황이 다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 이 보증금을 한 번에 주지 마시고요. 해당 빌라의 임대차 관계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시거나 실제 선순위 보증금과 전입세대 현황이 임대인의 설명과 다르다면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임대인하고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특약을 꼭 좀 기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실 텐데요. 임대인에게 직접 특약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중개사한테 주택에 대한 서류를 좀 달라 아니면 특약사항을 기재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